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그런 희망과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평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여야 강공처럼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쫄병들입니까?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재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렇게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 끝에 산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그 합의안이 중재안이 백지화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좀 리포트를 통해 설명했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중계차를 연결해봤을 때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다시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의총까지 다 거쳐서 인준까지 다 받은 내용인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 중재안을 낼 때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은 받고 국민의힘은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한 거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일정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중재안이 그 합의가 된 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는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일사천리로 본인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위 개의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아마 수요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스케줄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중재안 관련해서 처음 제동을 걸고 변화가 좀 감지된 건 이준석 대표 발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한동훈 후보자와 교감한 이후 재검토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까지 좀 들어보고 나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네,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선 더 신중하게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라는 발언이 눈에 띄고,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눈에 띕니다. 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참 안 좋은 수를 여러 번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처음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을 통과시킨 이유가 당내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성적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받아들여서 원하는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최소한 이해했는데 네. 지금 과정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인수위 측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원안보다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나쁘다라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종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원안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재안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같이 퇴로를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엎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도 결국에는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선거범죄 문제 등등 그리고 별건 수사도 사실상 불가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긴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난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을 좀 바꾼 부분을 또 정리한 것도 있는데 사실 처음엔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음 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선회하는 거. 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죠. 공당의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잖아요. 합의를 했어요. 그 중재안에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그거를 혼자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합의한 합의문을 가지고 의총에 가서 의총에서 인준도 받았어요. 추인도 받고. 그런 내용을 갑자기 이틀 만에 바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저런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협상 파트너로서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이틀 만에 또 바꾼다. 그럼 어떻게 믿고 합의를 하냐고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물론 뭐 그 증거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중이 일정 부분 실려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이 갑자기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입법부의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당선인의 입장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합의한 내용을 저렇게 뒤집어 버리면요, 이거는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지도력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의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당선인의 의중이고 그 당선인의 의중에는 검찰의 반발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도 신뢰를 잃었고 또 당내 여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지도력을 상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협상 파트너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차린 밥상을 뒤집어서야라는 발언을 했고 또 여기 같이 있었던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앞서 그 리포트 제목은 돌고 돌아 국회의장의 공이 넘어왔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재협상의 여지는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뒤엎었다라는 비판 자체는 국민의힘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뭐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중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의중이 반영되어 있었다면 저는 애초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강하게 저지를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반발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원내대표와 다른 당 관계자들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깨는 순간 협의를 깼다라는 강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굉장히 악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무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텐데, 저는 뭐 협의를 뒤엎었다라는 비판 충분히 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검수 늦박이죠. 검찰 수사권을 늦게 박탈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기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상 강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통 부족을 언급하셨는데, 자 그럼 당선인 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이 드는 바람이 없어요.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시간을 돌려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서 대변인께서는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인, 구체적으로 이제 한동훈 어떤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간 것보다는 소통 부족을 지적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처음에 이게 그 합의가 나오고 나서 당선인 측 입장은 존중이었어요. 존중.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 저는 검찰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 법이, 그러니까 중재안이 합의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글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후배들인 검찰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또 존중의 의미를 처음엔 표현했다가 검찰의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정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지지가 어느 정도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당선인마저도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결국은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입장 변화, 그것이 이준석 대표 입장 변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결국 최고위까지 영향을 미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깨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취임 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면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안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입장은 지금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기가 늦춰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법안이 이제 공표되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만약 공표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대변인님께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제 소통 부족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핵심 관계자인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조금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뭐 윤회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뭐 실제로 당선인과 원내대표 간에 뭐 잦은 통화가 있는지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도 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사실 그날 보면은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몇 시간 뒤에 바로 국민의힘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시간 사이에 뭐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지도부들과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통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 대해서도 조금 큰 비판의 목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안이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하면 국민들이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중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쟁조차 해보지 않고 쉽게 통과시켰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중재안이란 것도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앞서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의중,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중, 검찰의 의중에 의해서 굴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당 차원에서 여론을 상당히 좀 의식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중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비판을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이 법안을 강하게 저지해야 되는 강한 의무를 띄었지만 이 법안 사태가 끝난 이후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쓴소리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잠시 뒤에 또 수치와 함께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재논의를 언급한 국민의힘이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공직자, 선거범죄를 다시 논의하자 이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국민들께 살을 내달라고, 즉 고통 부담해달라고 부탁드리려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뼈부터 깎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위원장 얘기는 정치인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부패 관련된 부분하고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부패 관련해서는요. 현재 부패 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부패 범죄 안에는요. 정치자금법 관련된 죄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혐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 관련된 것도 검찰의 수사 범위 내에 남아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문제가 되면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 내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선거법 관련된 건데 지금도 선거법의 대부분의 초기 수사는 다 경찰이 합니다. 검찰이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수사를 하죠.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을 해야 되니까 경찰과 검찰이 함께 하지만 대부분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1차적으로 수상을 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충분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는 못 믿겠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제대로 수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선거법 관련된 수사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대부분 다 하는데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보완 수사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보완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마치 선거 사고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상 아까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선거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법리 검토의 전문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영역이라서 저는 그래서 뭐 경찰과 검찰의 뭐 합동수사라든지 보안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할 수 있겠지만 선거범죄를 아예 검찰의 수사권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안수사권을 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합의문을 자세하게 보면 별건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뜻은 결국에는 동일성과 단일 범죄 안에서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단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것이 수사를 해보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 체계 범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네. 진범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연계적으로 충분히 합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수사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보안 수사를 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안 수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이 법안을 보게 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일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진척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큰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대변인 말씀에 제가 또 반박을 해보면 네.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검찰이 더 법리적인 문제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나 아니면 협조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문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별건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긍정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많잖아요. 별건 수사의 부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검찰이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특히 정치인든 누구든 네. 어떤 사람들을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처음에 수사했던 내용과 연관돼 없는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건을 옆으로 별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엮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갖고 있는 긍정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느 한 범죄에 대해서 연관돼서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왔을 때 그걸 수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별건 수사를 허용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한 타겟으로 해서 누군가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수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뭔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행동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반론까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저는 경찰의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잘못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를 가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한쪽이 절대선, 절대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드러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니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에게 넘깁시다라는 논의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